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북한의 어느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아오지였어요. 하지만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우리 가족은 아주 먼 옛날 조상 중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아오지에서 살도록 강요받았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그들은 우리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오지에서의 삶은 정말 고달팠어요. 공기는 석탄가루로 가득해서 숨쉬기도 힘들었고 햇빛을 보기도 어려웠죠. 대부분의 시간이 칙칙하고 어두웠습니다. 부모님은 하루 종일 탄광에서 일하셨어요. 예전에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는 그저 석탄을 캐고 나르는 일만 하셨죠. 갱도 경비원들은 부모님을 계속 감시했고 휴식도 식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프거나 다쳐도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불행한지 빨리 깨달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저를 차별했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했죠. 수업 시간에는 마치 제가 없는 듯이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가혹한 벌을 받았어요. 친구들도 저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저를 피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나갈 때면 저애는 반역자의 딸이야 라고 수군거리곤 했죠. 아무도 저와 놀아주거나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건 배고픔과 추위뿐이에요. 부모님의 상처투성이 피부와 가슴에서 나는 기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가 9살 무렵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보다 몇 살 많은 소년이 아오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도 탄광에서 일했죠. 제 또래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 아이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가끔 마주치곤 했어요.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 아이는 밝은 미소를 짓곤 했죠. 마치 우리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그런 미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니 아버지는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그 애가 아팠는데 경비원들이 일을 그만두게 해주지 않았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지. 마치 뱃속을 주먹으로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그 아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들이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그 아이는 그저 매일 캐내는 석탄 덩어리와 다를 바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아이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렇게 생기 넘치던 아이가 이제는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아오지를 탈출해야겠다고요. 이 끔찍하고 비정한 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저도 그 아이처럼 되고 말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세월이 흘러도 그 결심은 꺼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잿빛 하늘 아래 눈을 뜨고 숨을 쉴 때마다 석탄 가루를 마셨죠. 부모님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고 손은 티눈투성이가 되어갔으며 눈빛은 더욱 지쳐갔어요. 추운 겨울밤 바람이 벽의 균열 사이로 휘몰아칠 때면 우리는 서로 바싹 붙어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부모님께 속삭이곤 했죠.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해요.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처음에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방법이 없어, 하나야. 너무 위험해.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계획을 세우고 궁리했죠. 사람들의 대화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로커에 대한 소문들 말이에요. 저는 이 정보의 파편들을 마치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제가 22살이 되던 해 비로소 계획을 세웠어요. 구멍투성이의 불안정한 계획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부모님은 제 눈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보시고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탈출을 위한 준비 기간은 정말 끔찍했어요. 브로커와의 만남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숨겨둔 식량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던 시간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면 오늘이 모든 게 무너지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러나 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공포심은 꾹 누르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밑창 아래 짓눌리지 않고 부모님이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삶, 제가 반역자라는 낙인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마침내 탈출의 날이 왔을 때 저는 온몸에 희망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탄광의 어두운 갱도를 통해 바위투성이 언덕을 넘어 목숨을 걸고 들판을 질주했죠. 숨 가쁘게 내뱉는 호흡, 땀에 절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절규였어요. 우리는 아오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탄광을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오지가 우리에게 선고한 운명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싸우기로 선택한 거였죠. 제 희미하고 생기 없던 어린 시절의 마지막 모습을 뒤로하고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뒤로 남기고 온 것보다는 낫겠죠. 아오지에서 멀어질수록 저희 의지는 더 확고해졌어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찾아내리라 맹세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길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의 목표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대한민국에 도착하기를 희망했어요. 불가능한 꿈 같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브로커, 거친 목소리와 그늘진 눈을 가진 남자는 대략적인 지도와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하고 큰 길을 피하며 낮에는 숨어야 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죠. 탈출이 발각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 첫날 밤, 어두운 숲을 비틀거리며 걸을 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달빛이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우리를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았죠. 저는 작은 가방을 가슴에 껴안고 간신히 가져올 수 있었던 소중한 물건들의 윤곽을 느꼈습니다. 너덜너덜한 가족사진, 딱딱한 빵 조각 몇 개, 움푹 팬 철컵이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숨쉬는 것조차 감히 할 수 없었고 살금살금 기어갔죠. 유일한 소리라고는 심장 박동 소리와 가끔 부엉이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공포 속에서도 작고 고집센 희망의 씨앗이 있었죠. 새벽이 다가오자 우리는 숨을 빽빽한 덤불숲을 찾았습니다. 딱딱한 땅에 웅크리고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려 했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상황들로 가득 차 있었죠. 길을 잃으면 어쩌지? 군인들과 마주치면? 브로커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하지만 눈을 감고 함께 웅크리고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니 힘찬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내셨어요. 이제 제가 부모님을 위해 강해질 차례였죠.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혹독한 일과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새 걷고 낮에는 불안하게 쉬었죠. 부족한 식량과 물을 아껴 먹으며 모든 소음에 놀라 펄쩍 뛰었어요. 거친 지형의 옷과 피부가 찢어졌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과 희미한 희망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죠.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어려움은 더해갔습니다. 순찰과 검문이 늘어나면서 경계가 삼엄해졌어요.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만 했고 때로는 몇 시간씩 길을 되돌아가기도 했죠. 특히 한 번은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나무 그늘에 도착하려고 넓은 들판을 횡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둠을 가르는 불빛이 높은 풀숲을 훑고 지나갔어요. 순찰 차량이었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제 손을 잡고 땅에 난 움푹 패인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거기 엎드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불빛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우리가 발각되었다고 확신했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소리가 먼 곳으로 사라지자 우리는 덜덜 떨며 일어섰습니다. 부모님의 눈에서 공포가 보였지만 굳은 결심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계속 나아갔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두만강에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곳이 우리 여정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죠. 강은 중무장된 상태였고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에 건너야만 했어요. 너무 일찍 가면 순찰대에 발각될 것이고 너무 늦으면 급류를 헤엄쳐 건너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브로커는 정해진 지점에서 보트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다가갈수록 점점 불안감이 커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죠. 우리는 강둑의 그림자 속에서 보트를 찾아 눈을 부릅뜨고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흘렀고 1시간이 지났죠. 배는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초조해하며 강둑을 서성였고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려던 찰나 조용한 물살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로보트 한 척이 어둠 속에서 미끄러지듯 다가왔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그게 우리 브로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이였고 얼굴은 어두운 후드에 가려져 있었어요. 계획이 바뀌었어. 그 낯선 이가 강둑에 도착하자마자 쉰 목소리로 속삭였죠. 빨리 타. 부모님은 망설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돌아갈 순 없었죠. 천천히 우리는 배에 올라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낯선 이가 검은 물 위로 노를 저어 우리를 건네기 시작하자 저는 피아노 선처럼 팽팽하게 긴장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그 일이 벌어졌죠. 강둑에서 누군가 소리치더니 우리를 비추는 밝은 빛이 쏟아졌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발각된 거였죠. 그 다음은 공포와 혼란의 소용돌이였어요. 낯선 이는 욕설을 내뱉으며 미친 듯이 노를 저었죠. 총알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배 바닥으로 밀어 넣었죠. 아버지의 몸이 움찔하더니 고통의 찬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찌어찌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운이 좋아서인지 우리는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배는 두 개 부딪혀 멈췄고 우리는 배에서 굴러떨어져 갈대숲으로 기어들어갔죠. 뒤에서 고함 소리와 총성이 더 들려왔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덤불을 뚫고 달렸고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죠. 가지들이 제 얼굴과 팔을 핥히었고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공포가 저를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강과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진 후에야 우리는 쓰러져 숨을 헐떡였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아버지의 셔츠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이 보였죠. 총에 맞으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흐느낌을 참으며 치마 자락을 찢어 상처를 묶었어요. 아드레날린이 아직도 온몸을 휘젓고 다녀 저는 무감각해진 것 같았죠. 우리는 국경을 넘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깨달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에 있었어요. 북한을 벗어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부상당한 아버지와 기진맥진한 어머니를 보며 의심의 불씨가 일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우리가 이걸 해낼 만큼 강한 걸까요? 하지만 아오지, 우리가 떠나온 삶을 떠올려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끊임없는 굶주림, 무력한 공포, 절망.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계속 나아가야만 했죠. 저는 손을 뻗어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맹세했어요. 우리가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다짐했죠. 우리는 중국 국경을 넘었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우리는 이제 불법 이민자가 되어 언제든 잡혀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 생각에 저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우선 숨어서 쉴 곳을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해야 했고 우리 모두 밤새 걸었던 여독과 강을 건넜을 때의 아드레날린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우리는 비틀거리며 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와 국경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죠. 해가 점점 높이 뜨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더욱 절실히 다가왔어요. 우리는 돈도 음식도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낯선 나라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광활함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은 낯선 풍경이었죠. 우리는 나무 그늘을 따라 몇 시간을 걸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많이 기대셨고 얼굴은 창백하고 축축했죠. 고통스러워하시는 게 분명했지만 소리 한번 내시지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걱정의 속을 끓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숲 깊숙한 곳에서 버려진 판잣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4개의 벽과 지붕밖에 없었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며 판자는 썩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소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몰려들어가 흙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감히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끓인 물로 씻고 천 조각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상처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셨죠. 저는 먹을 것을 찾으러 숲으로 나섰고 열매, 버섯,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 헤맸어요. 바로 그런 식량 수집 중 하나에서 처음 그들을 발견했죠. 2명의 남자가 나무 사이로 목적의식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뭔가가 제 목덜미에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그들이 우리 같은 사람, 불법 국경 넘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은 채로 판잣집으로 달려갔어요. 우리는 서둘러 떠나야만 했죠. 부모님은 우리의 몇 안 되는 짐을 챙기셨고 우리는 다시 황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들은 도처에 있는 것만 같았고 유령처럼 우리를 쫓아다녔죠.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긴장감 넘치는 숨바꼭질을 했어요. 며칠씩 쉴 곳을 찾았다가는 그 남자들을 보고 다시 도망쳐야 했죠. 그들은 항상 우리 뒤에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우리의 것과 메아리 쳤습니다.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죠. 우리는 끊임없이 굶주렸고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처는 잘낫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죠. 어머니의 눈에서 절망감을 볼 수 있었고 붕대를 갈 때마다 손이 떨리셨어요. 어느 비 오는 밤 모든 게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바위 처마 아래 웅크리고 앉아 젖지 않고 따뜻해지려 했어요. 아버지는 떨고 계셨고 살갗은 뜨거웠죠. 열이 있다는 걸 알았고 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는 목소리를 들었죠. 그 남자들이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바위를 쓸고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더 깊숙이 숨기고 숨 쉬는 것조차 감히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봤던 거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고 거친 손들이 우리를 빗속으로 끌고 나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야생 짐승처럼 발길질을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손을 묶고 숲을 통해 우리를 끌고 갔어요. 비는 우리 얼굴을 후려쳤죠. 어머니가 그들에게 애원하며 우리를 놓아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시했고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죠. 그들은 우리를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작고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안에는 더 많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딱딱하고 끊어지는 말투로 이야기했고 우리를 향해 손짓했어요. 가라앉은 마음으로 저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는 중국어로 뭐라 말하며 아버지를 가리켰죠. 어머니는 통곡하며 그 남자의 발 앞에 몸을 던졌어요. 단어는 알아듣지 못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아버지를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쇠약해진 상태로는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제 안에 무언가가 터졌어요. 불타오르는 분노가 제 혈관을 가득 채웠고 공포를 압도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어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몸을 돌려 절 붙잡고 있던 남자의 팔에 이를 박았어요. 그는 고통과 놀라움에 소리를 질렀고 저를 놓쳤죠. 저는 빠져나와 금속 반짝임이 보이는 탁자로 달려갔어요. 칼이었죠. 칼을 낚아채며 저는 우리 납치범들을 마주 보려 몸을 돌렸어요. 칼날이 제 손에서 덜덜 떨렸죠. 그들은 충격에 빠져 저를 쳐다봤어요. 굶주리고 반쯤 자란 소녀에게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잠시 우리는 팽팽한 대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지옥이 펼쳐졌어요. 그 남자들이 저에게 달려들며 칼을 빼앗으려 했죠. 저는 미친 듯이 휘둘렀고 칼날이 살을 베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죠. 혼란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빠져나가 아버지를 문 쪽으로 이끄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밤속으로 튀어나와 앞도 보지 않고 나무들 사이로 달렸어요. 외침과 발걸음 소리가 우리를 뒤쫓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죠. 그 남자들 중 하나가 그의 칼로 제 팔을 살짝 베었을 때 고통이 저를 꿰뚫었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오로지 도망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외침이 멀어져 사라지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 남을 때까지 달렸어요. 나무 아래에 쓰러져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고 탈진과 잔류하는 공포에 몸을 떨었죠. 저는 여전히 피 묻은 칼을 움켜쥔 채 제 손을 내려다봤고 메스꺼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사람들을 다치게 했죠. 어쩌면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에 구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주저없이 그 일을 다시 할 거란 걸 알았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했어요. 우리는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머물렀고 따뜻해지려고 감히 불도 피우지 못했죠.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걸 먹었어요. 뿌리, 벌레, 심지어 배고픔이 너무 심해지면 나무 껍질까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죠. 그러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식량을 찾아 나섰을 때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 남자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죠.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북한에서 탈출한 또 다른 탈북자였어요. 그는 지하 조직의 일원이었는데 우리 같은 난민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죠. 도시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가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거의 안도의 눈물을 흘릴 뻔했죠.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 남자를 우리의 임시 야영지로 데려왔고 그가 부모님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지켜봤죠. 처음엔 그들도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가 계획을 설명하자 그들의 눈에서도 희망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건 위험한 일이었죠. 사람이 많은 지역을 통과해야 했고 잡힐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또한 우리에게 새 삶을 향한 최고의 기회이기도 했죠. 결국 우리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로 한 거예요.
이 여정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며 저는 새로운 결의를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멀리 왔고 그렇게 많은 것을 겪었죠. 우리는 싸웠고 피 흘렸으며 거의 죽을 뻔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었죠. 저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눈이 반짝였죠. 저는 조용히 약속을 했어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우리에게 집을 찾아주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하든지 저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걸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위험할 터였죠.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그 길의 끝에서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그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어둠도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죠. 도시로 가는 여정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중 가장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걸음마다, 숨 쉴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비교적 안전한 자연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고 그들 각각은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저희를 숲속에서 발견한 민준 씨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리하고 재능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박하게 그분이 그 이름에 걸맞은 분이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밤에 이동했고 뒷길과 골목길로 다녔습니다. 낮에는 버려진 건물, 비좁은 지하실, 한 번은 심지어 배수구 터널에 숨어 지냈죠. 냄새가 끔찍했지만 발각되는 것보다는 안전했습니다. 민준 씨는 가능한 한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굳은 빵, 멍든 과일, 한 번은 우리 4명이 나눠 먹은 귀한 통조림 수프까지 몇 주 만에 먹어본 가장 많은 양이었고 저는 한 입 한 입을 음미했습니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더해갔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졌고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도 더 많아졌죠. 민준 씨는 긴장했고 여유로운 미소는 끊임없는 걱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저를 불러 옆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분은 우리가 도시에 들어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었고 카메라로 감시되고 있었죠. 만약 우리가 잡히면 그것이 곧 끝이 될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뱃속에서 차가운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국 신분증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고품질의 위조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국인 가족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가 건네준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제 이름이라고 적힌 낯선 중국어 글자를 공부했습니다. 수윤. 입에 떨어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거짓말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을 만하게 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 경비원들이 가장 피곤하고 부주의할 것 같은 시간에 검문소에 접근했습니다. 민준 씨가 앞장섰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걸었죠.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 뒤를 따랐고 그분의 여유로움을 따라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다가갈수록 그들의 무기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고 얼굴에는 지루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우리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그들은 우리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챌 터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말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어조는 가볍고 친근했습니다. 우리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고 가족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죠. 저는 숨을 멈추고 경비원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경비원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을 참느라 혀를 깨물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를 거리의 미로로 안내했고 항상 어깨 너머로 확인하며 위험을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고양이 소굴 속의 생쥐 같았고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조용한 마을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고 계단을 몇 층 올라가 작고 소박한 아파트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이 우리가 다음 단계의 여정을 기다릴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지루함과 긴장감이 묘하게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떠날 수 없었고 발각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죠. 민준 씨는 우리에게 음식과 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방문은 불규칙하고 짧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래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죠. 저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두려움 없이 햇살 아래 걸을 수 있는 자유가 부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에 감염이 생겼죠. 그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느다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지내셨고 피부는 창백하고 축축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교대로 곁을 지키며 이마를 닦아드리고 음식을 드시도록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여기 이 작고 낯선 방에서 돌아가실까봐, 우리가 그토록 견뎌낸 모든 것들 끝에 이제 와서 그분을 잃을까봐 겁났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귀 기울여 주실 신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간구하며. 어느 밤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소리였죠. 제 혈관 속에 피가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준 씨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질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을 움켜쥐고 밤속으로 따라 나섰죠. 저는 아버지를 최대한 부축했고 반쯤 들쳐매고 반쯤 끌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고 소리를 질렀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준 씨는 꼬불꼬불한 뒷길로 우리를 이끌었고 겉보기에는 무작위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몇 번이고 우리는 경찰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질주에 지나갈 때 벽에 바짝 붙어 엎드리거나 쓰레기통 뒤에 웅크려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건물에 도착했는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를 서둘러 안으로 지하실로 데려갔죠. 축축하고 곰팡내가 났으며 천장이 낮아 머리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깨달았죠. 그들이 우리와 같은 탈북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은 흐릿한 조명 아래 크게 뜨여 있었고 빛 바랜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와 재빠르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 중 급습, 안전가옥 발각, 재빨리 이동해야 한다와 같은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공포는 제 내장을 핥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갇힌 걸까요? 우리의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헛된 것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민준 씨가 저희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은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모두 내보내겠습니다. 모두 함께요. 이어진 몇 시간은 긴장된 활동의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송 트럭의 밑바닥에 비밀 구획이 만들어졌고 숨을 만한 공간들이 준비되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도왔지만 제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우리는 트럭에 실려 박스와 상자들 사이에 숨겨졌습니다. 공간은 좁았고 공기는 답답하고 숨 막혔죠. 저는 어머니와 밀착되어 있었고 가쁘게 오르내리는 그녀의 가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럭이 시동을 걸었고 제 뼈를 울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우리가 해내기를, 제발 이 악몽이 끝나기를. 여정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길에 매 움푹 패인 곳, 매 정차마다 공포로 가슴이 뛰었죠. 경찰이 우리를 언제라도 찾아낼 것이고 우리를 끌어내어 우리가 탈출한 지옥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계속 움직였고 시간은 흘러갔죠. 그리고는 믿을 수 없게도 우리가 멈추었고 문이 열리며 신선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떨리는 다리로 트럭에서 내렸고 눈부신 햇살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준 씨가 그곳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활짝 핀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분은 우리 주변의 낯선 풍경을 크게 손짓하며 제가 읽을 수 없는 간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했죠. 그 깨달음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저를 덮쳤고 제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축하셨고 강하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 위에서 느껴졌는데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죠.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국까지 가게 될지, 또는 그 길에 어떤 도전과 마주하게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거의 잊어버렸던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이었죠.